안녕하세요. 증시를 날씨로 전해드리는 마켓웨더 김수현입니다.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특히 수도권과 제주에는 호우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흐린 날씨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과 중국발 악재의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중국 알리바바가 자체 AI 칩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미국 상무부가 내년부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내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반입할 경우 건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히면서 오늘 투심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오늘 삼성전자는 3%, SK하이닉스는 5% 가까이 떨어지며 두 종목 모두 약세 흐름 속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테마별 증시 날씨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업종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정부의 중국 공장 규제 강화와 또 중국의 반도체 자립 소식이 겹치면서 오늘 반도체주에는 굵은 빗줄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조선주에는 맑은 햇살이 드리워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에 마스가 프로젝트를 포함한 대미 투자 지원 명목으로 1조 9천억 원이 반영되면서 관련주의 수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달 수주 잔액 증가 전망까지 더해져 랠리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데요. 이 영향으로 오늘 범한 퓨얼셀, 에이텀, 삼영엠텍 등이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로봇주에도 다시 맑은 하늘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노란 봉투법 수혜 기대감 속에서 고용 리스크를 줄이려는 자동화 수요가 커지며 오늘 로봇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오늘 나우 로보틱스가 장중에 14% 가까이 오르며 19,000원 선을 터치하기도 했고요. 오늘 TXR 로보틱스 같은 종목도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방산주입니다. 하늘이 쾌청하게 갠 모습인데요. 이번 달 폴란드에서 열리는 동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를 앞두고 국내 방산주에 투심이 집중됐습니다. 오는 2일부터 폴란드 키엘츠에서 열리는 MSPO 2025에 한화방산 3사와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등이 충출동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엔터주도 맑은 날씨를 맞이한 모습입니다. 캐대언의 열풍 속에서 오늘 애플TV가 K-팝을 전면에 내세운 글로벌 음악 프로그램 K-팝들을 선보였는데요. 지난 29일에 공개된 이 K-팝들은요, 한국에서는 1위, 글로벌에서는 5위에 오르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오늘 CJ E&M 같은 경우에는 5% 넘게 오르며 7만 원대를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수자원 관련주에도 햇살이 드리웠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강원, 강릉 지역의 식수 위기 상황이 커지면서 관련주들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가 강릉시를 자연재난 최초의 재난사태 지역으로 선포한 가운데 오늘 웰크론 한택이 강세였습니다. 이제는 특징주 날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카카오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 카카오 주가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김범수 창업자에 대한 검찰의 중형, 구형 여파 때문인데요. 지난달 29일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에 공모했다는 혐의로 징역 15년이 구형된 바 있습니다. 다만 오늘 키움증권에서는 오픈AI의 지분 참여 가능성을 근거로 조정 시 매수 전략을 제시하며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1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다음은 나우 로보틱스입니다. 오늘 3거래일 연속 맑은 날씨 이어가고 있는데요. 해외 시장 진출 기대감과 이 공장 증설 모멘텀에 힘입어 성장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특징주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엔터주 날씨 보실 텐데요. 오늘 CJ E&M 같은 경우에는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 수가 없다가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9분간 기립박수를 받으며 호평을 받은 영향으로 오늘 주가에 빛이 들어왔고요. JYP엔터도 마찬가지로 오늘 햇살 받아가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키즈의 신보 카르마가 빌보드 200 차트에서 1위에 오르며 JYP 주가가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기록으로 스트레이키즈는 7장 앨범 연속으로 빌보드 정상에 올려놓는 대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9월의 첫 거래일 9월 1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중국 알리바바가 차세대 인공지능 칩 자체 제작에 돌입했다는 소식에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1일 오전 삼성전자는 2% 넘게,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도 4% 안팎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알리바바가 자체 칩 조달을 시도하고 다른 중국 기업들도 엔비디아 H20 칩 대체품 개발에 나서면서 투자 심리가 흔들렸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뉴욕 증시에서도 엔비디아, 브로드컴 등 주요 반도체 종목이 3% 넘게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내년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미국산 장비 반입이 까다로워지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삼성, 하이닉스 중국 법인의 포괄 허가를 폐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안과 우시, 다롄 공장은 내년부터 장비 도입 때마다 미국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중국 내 생산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마켓나우 3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9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보통 계절적으로 9월은 약세장이다라는 이야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국내 증시도 1%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조선주들 그래도 주도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카카오 그룹주들 또 반도체 섹터는 하방 압력 강하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4.7%대 약 5%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알리바바가 자체 AI 칩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소식 주말 사이 들려오면서 중국의 탈 엔비디아 기조를 다시금 확인했고요. 이에 따른 반도체 섹터 투심이 위축되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9월의 첫 거래일인 만큼 방향성 잡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후장 전략 같이 한번 챙겨보시죠. 네, 오늘 이 시간은 이데일리온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 계속 약세장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았지만 첫 거래일부터 이렇게 하방 압력 받아갈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9월, 10월 오히려 조정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 9월장이 약세장이다 하는 말은 9월 중에 대부분 추석이 껴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있다 보니 돈을 쓸 일이 많죠. 그러다 보니 주식시장으로부터 돈이 빠져나가는 달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매년 이 9월 달은 시장에서 항상 약세장이 많이 나타났던 그런 달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좀 다릅니다. 올해는 추석이라는 게 끼어 있긴 하지만 이건 뭐 민족의 명절이니까 이걸 바꿀 수는 없죠. 하지만 이번에 미국에서 이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90%까지 올라갔다가 그 확률이 75%까지 줄었다고 해서 호들갑을 떠는 주말 사이에 그런 뉴스들이 나왔지만 10사람 중에 7사람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연준이 뭐 할 것이 생각하고 있다면 연준은 그에 맞춰서 기준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시장이 예측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가져가는 것, 이게 중앙은행의 책무이기도 하죠. 그래서 기준금리를 낮춘다는 건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 주겠다는 것이고 여기에 맞춰서 우리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유동성 장세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정책의, 통화정책의 변화가 있는 달이 이번 9월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대형주 중심으로 파란색을 띠는 것은 여러분한테 싸게 살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특히나 실적이 좋아지는 그 상반기 중에 실적이 좋았고 하반기에도 좋아질 것 같은 그런 대형주들을 지금 쌀 때 편입하시는 게 하반기 수익률에도 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9월 FOMC 이후에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결국에는 상승 모멘텀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만큼 대형주 조정을 좀 눈여겨보시길 바라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데일리 핫스탁 통해서 같이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데일리 핫스탁 첫 번째 테마는요. 증권입니다. 9월 국회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이 논의가 됩니다. 특히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인데요. 이에 따라 국내 증시에서도 지주사 또 증권주의 강한 반등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9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또 국내에서의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이 있지만 이 증권주들 상반기 대비 탄력은 약할 것이다라는 혼재된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주의 상승 여력이 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두 번째 테마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로봇입니다. 이번 주 고용 지표들이 다수 발표가 됩니다. 이에 따라 9월 FOMC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달라질 텐데요. 우선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라서 최근에 성장주들에도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로봇주들의 상승 모멘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같이 정리해 보시죠. 세 번째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오늘 시장에서는 크게 부각받지는 못하지만 최근 금리 인하의 대표적인 수혜 업종이죠. 특히나 기술 이전에 대한 관련주들이 더 탄력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갔는데요. 가격적 메리트가 있을지 같이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테마로는 증권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지주사 그리고 증권주들 강한 상승 탄력을 받아갔는데요. 이제 9월 본격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앞으로 좀 이런 국내에서의 노이즈들 좀 해소가 잘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증권주들이 혜택을 봅니다. 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공정한 시장에서 공정한 질서 속에서 투자할 수 있다는 게 신뢰가 생기는 것 자체가 매수를 많이 불러오는 것이죠. 매수만 되면 뭐 주가가 떨어져서 손절매를 치더라도 위탁매매 수수료는 발생합니다. 증권주가 그래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유동성까지 공급이 되면 유동성 때문에도 시장에 대한 매매가 늘어나고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이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또한 이런 거래가 활발해지면 IB 쪽에서도 먹을 게 많아집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증권주들은 돈을 버는 그런 시장 여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민주식처럼 이런 품절주라고 불리는 부국증권이나 신영증권이 먼저 치고 나가고 있는데 이들 종목은 최대주주 지분이 많고 자사주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유통 가능한 주식수가 적습니다. 그런데 그 적은 주식수를 누군가 매수하는 쪽에서 이걸 사들이면 결국은 유통 주식수가 없어서 결국은 이 주가가 밀어 올려져 버리는 것이죠. 이 품절주들은 올라갈 때는 이게 참 잘 올라간다고 구경하기 좋지만 실제로 이걸 추격 매수해서 나중에 팔고 싶을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수량을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팔기가 어려운 종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뒤늦게 망설이다가 뛰어들어서 추격 매수하신 분들은 상투에 물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그런 종목들이고요. 오히려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증권 같은 종목들은 대중주로서 이러한 시기에 지금같이 유동성이 공급되는 그런 시기에는 굉장히 실적과 함께 여러분들이 매매하기도 좋은 호가당 거래라는 수량도 많기 때문에 거래하기 굉장히 편리한 그런 종목이 됩니다. 그러면서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나중에 이 연말 가서는 배당도 많이 주게 되죠.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해도 괜찮은 종목들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상법을 개정해서 이런 자사주를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법이 바뀌게 됩니다. 물론 지금 당장 이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년 정도 유예기한을 줄 겁니다. 그래도 이러한 제도가 생기면서 주당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렸던 대신증권 같은 경우도 전체 지분 중에 약 20% 정도가 자사주입니다. 이게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다 말들은 많지만 어찌되었던 2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상법이 개정돼서 자사주에 대한 이런 의무소각 제도가 도입되면 이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될 것이죠. 왜냐하면 요즘 현재 최대주 지분이 적은 종목들은 대부분 다 EB라고 해서 이제 그 익스체인지 번드라고 그 교환사채를 발행해서 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자기 우호 지분에게 넘겨주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신권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상법 개정에 있어서 자사주 의무 소각 제도에 대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미래에셋입니다.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이 증권주 중에 1등이고 또 말 그대로 요즘 최근 들어서 최대주주가 이제 경영권 승계 문제가 남아있긴 하더라도 최소한 그 주식을 투자하신 투자자들을 위해서는 주주 환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그 초대형 IB 쪽에 대한 제도 바뀌는 것에 대해서도 수혜를 받고 그러면서도 회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 혜택들을 주주들에게 환원해 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숫자로 확인되고 있고 실제로 자사주 취득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예전에 대우증권을 인수할 때 갖게 된 1억 주가 넘는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 때문에도 이 주당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회사이기도 하고, 특히 이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미래에셋 그룹 전체가 움직이는 운용자산이 1,000조 원이 넘었습니다. 이건 웬만한 우리나라 국가예산이 한 600조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예산을 넘어서는 수준의 이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그것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운영을 하고 있고, 해외 진출한 그런 국가들 중에 일부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만큼 미래에셋은 성장성이 있는 그런 증권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증권사들, 증권주들 중에 수익이 나는 이런 종목들을 주의 깊게 보시면서 내 포트에 담아야 할 그런 때입니다. 네, 증권주 관련해서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고요. 특히나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종목들 중심으로 오늘 정리해 주셨습니다. 부국증권, 대신증권, 또 미래에셋증권 세 가지 짚어주셨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두 번째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로봇주로 오늘 가져와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성장주 중심으로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란 봉투법이 좀 트리거가 된 것 같은데 앞으로 로봇주들 어떻게 지켜봐야 될까요? 노란 봉투법 갖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네. 솔직히 그 로봇 노동이 우리들 인간 노동을 대체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족보행 휴머노id 로봇이 가장 인간들하고 비슷한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도구들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이족보행 로봇을 테슬라 같은 경우 내년부터 양산하겠다고 그러지만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노동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노란봉투법을 갖고 이 로봇주를 얘기하는 것은 좀 너무 멀리 보신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 로봇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주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 내 유동성이 많을 때 그 유동성들이 신규 투자금이 돼줍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속 돈을 대줘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런 면에서 로봇주들이 지금 유동성 장세가 벌어지면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그런 섹터 중에 한 곳입니다.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미 삼성전자라는 든든한 모회사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좀 벗어나 있는 종목인데요. 최근 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만든 양팔형 로봇이라는 게 있습니다. RBY1이라는 그 로봇인데 이것을 삼성전자가 대당 한 1억 정도 되는 가격으로 35대를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각 부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실증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통과된 그 사업 섹터에는 이 로봇을 대량으로 공급해서 일정한 업무를 대체하도록 로봇 노동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테스트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처음으로 양산할 수 있는 로봇을 양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그 테스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내년 정도 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에 대량으로 로봇을 공급하는 그런 기회를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인 기술은 있지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면에서 뭔가 좀 돌파구를 찾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전형적인 피지컬 AI 쪽에서 성공한 케이스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삼성전자가 AI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피지컬 AI의 그 가장 합당한 모델로서 자신의 계열사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을 이용하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로보티즈라는 건데요. 이 회사는 2대 주주가 LG전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는 원래 그 로봇 액추에이터라는 부품, 핵심적인 부품입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 로봇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건데 최근 들어서 이거를 문적 분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되는 건 요번에 1,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를 하는데 그게 저도 솔직히 그 공시들 다 내용을 받고 읽어봤는데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면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투자단을 꾸려서 우리 한국에서 투자단을 꾸려서 우즈베키스탄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코스닥 상장사 사장님들과 같이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가서 설명을 듣기로는 지금하고 시간차가 좀 있지만 우즈베키스탄은 여전히 그 달러가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과시송금도 어렵고. 근데 이런 나라에다가 1,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해서 첨단 로봇 공장을 거기다 짓는다는 게 아무래도 고기가 갸우뚱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렇게 그 공업이나 제조업에서 발전한 나라가 아닌데 그런 나라의 첨단 로봇 회사 공장, 로봇 제조 공장을 만들었을 때 과연 그게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거기에 6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는 것 자체도 그 나라 경제 규모로 봤을 때 굉장히 큰 돈이 투자되는 건데 과연 그렇게 해서 이게 정상적으로 로봇 회사를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도 들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로보티즈가 이번에 유상증자를 1,000억이나 하는데 이게 성공을 하면
나름대로 뭐 제조 공장을 직접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양산에 대한 뭔가 비전을 내놓기도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이젠 RNM입니다. 이 회사는 옛날에 LG전자의 모터 사업부가 떨어져서 그걸 인수해서 이제 모텔에서 이제 큰 회사인데 그러다 보니 모터 쪽에는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회사가 정부 주도의 K 휴머노이드 연합에 참여하면서 여기서 또 그 산자부 과제로 이 로봇, 그러니까 차세대 로봇 그 액추에이터 이거를 개발하는 그 국책 과제를 주관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업체가 갖고 있는 이런 로봇 액추에이터 기술이나 이런 부분이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K 휴머노이드 연합에 참여하고 있는 현대차 이쪽은 그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양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현대차의 계열사인데요. 이 양산할 경우에는 거기에 로봇 액추에이터를 납품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스물스물 시장에 돌고 있죠. 이게 루머로 토아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하이젠 RM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지금 로봇주들은 아직까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적자를 보는 기업들이 많지만 이 기술 발전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조만간 그리고 또 대기업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부품업체들, 이 하이젠 RN 같은 이 부품업체들 중심으로 먼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봐주시면서 로봇주들을 이제는 내 포트에 담아야 될 그런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네, 로봇주 같이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최근의 흐름들을 보자면 아무래도 이 액추에이터 같은 부품 기업들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만큼 오늘 로보티즈 하이젠 RNN 관련주로 정리해 주셨고요.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와의 공급 계약 소식들 좀 기다려 보면서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어서 세 번째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이오 관련해서 가져와 주셨습니다. 특히나 오늘 바이오 신약 쪽 살펴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최근의 흐름들은 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 컸던 것 같은데 이 바이오 신약 개발 관련해서 이제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 업체들이 대부분 다 돈 못 법니다. 좀 말씀드린 기술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해서 자신들이 그 임상을 들어가거나 전임상에서 이 기술을 외부에 이제 제약사나 다국적 제약사 팔아서 그 기술을 인정받아서 돈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계약금과 마일스톤이라고 해서 어떤 그 임상 단계가 진행될수록 거기에 맞게 가치를 평가받아서 돈을 받는 겁니다. 네. 이런 회사들이 그나마 좀 돈을 벌고 있는 것이고 신약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 상장되어 있는 업체들 중에 뭐 기술 특례로 상장했거나 이런 업체들은 한 4년 동안 뭐 관리 정보로 지정되지 않고 매출이나 이게 적자를 내더라도 계속 이제 상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년 후부터는 이 30억 매출이 30억 미만이거나 영업 적자를 낼 경우에는 곧바로 관리 종목 지정이 되고 그런 기간이 1년 더 유지되면 뭐 상장 폐지까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최근 들어서 좀 전에 말씀하신 라이센스 아웃을 했던 이 바이오 업체들, 이 업체들은 사업 실체에 대해서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만큼 기술에 대해서 평가를 받은 것이고 그 기술의 가치에 대해서도 평가를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라이센스 아웃에 성공한 기업들에 한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 특히나 라이센스 아웃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글로벌 일라이릴리나 이런 글로벌 대기업들, 그러니까 다국적 제약사들 이런 업체들에게 라이센스 아웃했을 때 그걸 말 그대로 이제 진짜 라이센스 아웃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자기 계열사나 조금만 국내 좀 작은 업체에게 라이센스 아웃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왼쪽 주머니에서 빼가지고 오른쪽 주머니에 넣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은 우리 투자자들이 그 기술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자, 알테오젠. 두말하면 딴 할 말이 없는 회사죠. 이 회사는 라이센스 아웃을 성공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조 단위로 이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 대장주죠. 근데 최근에 이 회사가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건 이러한 규모 때문에 코스닥 1위였는데 코스닥 1위에서 이제 거래소 코스피로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코스피로 이전했을 때는 그 코스닥에서 누렸던 그런 혜택들이 많이 줄을 수는 있지만 워낙 코스피에 투자되는 돈들이 많고 코스피에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든 이런 펀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알테오젠에 대해서도 다시 주가를 재평가하고 여기에 대해서 투자하는 자금이 늘면서 알테오젠 주가가 재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봐주시고요. 두 번째는 펩트론인데요.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이게 라이센스 아웃을 한다 하지만 뭐 말은 많지만 제대로 라이센스 아웃을 못하고 특히 일라일릴리하고는 물질 특허,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는 공급을 해줬지만 그 받은 그 일라일릴리가 라이센스 아웃을 확실히 얼마 해가겠다는 계약은 아직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펩트론이 갖고 있는 이 스마트 데포라는 이 장기 지속성 주사제 기술이 과연 그 경쟁력이 있는 기술이냐 이런 말이 매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게 왜 아까 말씀드렸지 외부에서 이 자체적으로 이런 그 라이센스 아웃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야만 이 기술의 신뢰성이 있다는 부분을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인벤티지 랩입니다. 인벤티지 랩도 장기 지속형 주사제 뭐 마이크로스피어라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기술을 갖고 유한양이나 베니거 인게라인 같은 회사들하고 이 라이센스 아웃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객관적으로 기술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있고 그거에서 주가도 재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 이 기술은 뭐 탈모나 치매, 그다음에 약물 중독 치료제 등 개발에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잘 보시면서 이 확실히 라이센스 아웃에 성공한 기업들에 한해서만 바이오 신약 개발 회사들은 투자를 하시는 게 그 장기적인 안정성 면에서도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에는 기술 이전이 기술력을 입증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술 이전에 성공한 종목들 중심으로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오늘장에서도 5%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붙어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밖에 펩트론과 인벤티지랩 관련주로 정리해 주셨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 가지 테마 살펴봤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태훈 파트너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철강업계가 안팎의 악재로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현대제철 하청노조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을 파견 근로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원청이 실질적 사용자로 간주되면서 책임이 대폭 강화돼 재계가 우려해온 파장이 현실화했다는 평가입니다. 대외 변수도 부담입니다. 미국은 철강 수입품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올렸고 품목도 400여 종으로 확대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대미 철강 수출액은 2억 8천만 달러로 4년 4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유럽연합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탄소 국경조정제도 CBAM 역시 큰 압박입니다. 대한상인은 철강업계 부담이 2026년 851억 원에서 2034년 5,500억 원대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주요 업체들은 해외 전기로제철소 건설, 원료 공급망 다변화, 고부가가치 시장 진출 등 각자 도생 전략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K스틸법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녹색 전환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업계는 재정이 이뤄질 경우 산업 체질 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날카로운 코칭으로 수익의 길을 열어드립니다. 데일리 마켓 코칭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데일리 TV 전문위원 서동구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위원님이 가져와 주신 오후장 키워드 통해서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 키워드는요. 9월 증시 지수보다 섹터에 집중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네, 오늘장 반도체 흐름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하방 압력 강하게 받아가고 있는데요. 중국발 소식도 있었고 또 미국발 소식에도 영향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수도 크게 눌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결국에는 이 추세가 또 이어지면 종목별 장세로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8월 달에 사실은 조금 기대도 있었죠. IT 쪽 특히 이 삼성전자에 대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얘기들도 나왔는데 결국은 이쪽들이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오고 결국은 지난 주말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9월의 첫날부터 그러니까요. IT 쪽들이 시장의 분위기를 어떻게 보면 망가뜨리고 있다. 이렇게도 네. 볼 수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은 통계들도 제기가 되고 있죠. 10년 동안의 평균적으로 보면 9월 달이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대부분이었고 적게는 1%에서 많으면 한 3, 4%까지 지수상으로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다라는 이러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통계는 통계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또 그것 또한 하나의 징크스로서 계절적 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장의 어떠한 사이클상 어쩔 수 없는 그런 요인 아니겠느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체크해야 될 것은 이 부분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4개월 만에 순매도로 반전했던 가장 큰 이유도 지난 8월 29일 금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코스피 기준의 PER이 14.57배예요. 네. 이거는 전혀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니죠. 일부는 좀 과할 정도로 고평가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PBR 기준으로도 항상 얘기 듣는 게 뭐예요? 0.9배 이하면은 겁날 자리가 아니다. 또 1배 이상 되면은 좀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1.07배라는 것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의 지수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코스피에 대한 매력이 떨어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겠죠. 또 이러한 요인들 속에서 9월에도 만만치 않게 국내외적인 불확실성들이 계속 내재돼 있다라는 것도 외국인들이 다시 순매수로 반전되면서 지수를 끌고 올라가기에는 조금은 역부족이 아니겠느냐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 당장 이번 주말에 이제 고용 지표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거기에 또 다음 주에는 CPI, PPI를 중심으로 해서 물가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지난 주말에 이제 월말 PC는 그래도 시장을 배신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죠? 한숨 돌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더 큰 게 남아 있다라는 거. 거기에 또 알라바바와 관련된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인도와 미국과의 문제 또 러시아와 미국, 우크라이나의 이런 삼각관계도 아주 혼조스럽게 돌아가고 있고 또 여기저기 관세와 관련된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또 품목 관세와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해서 노이즈가 제기가 되고 있다라는 것도 좀 부담스럽게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우리는 제가 30여 년 이상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9월에 정기국회가 열릴 때 주식시장이 또 잘 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국정감사가 10월 초에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시작이 된다고 그러죠. 네. 이런 것도 상당히 여야가 극심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에는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당장 9월 둘째 주 목요일 날 내 마녀가 춤을 춘다라는 선물 옵션 만기. 최근에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 쪽에서 계속 변동성을 초래하는 매수 매도를 반복하는 흐름들을 감안했을 때 이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아주 극심한 변동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고 또 1차, 2차에 걸쳐서 상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이번 9월 정기국회를 통해서 3차 상법 개정안 정말로 우리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되겠습니다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시행령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아직 미루고 있습니다만 바로 30억 또는 50억 아니면 10억
이거와 관련된 부분도 불확실성이 내재돼 있다는 것도 부담스럽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9월 달에도 3,100을 중심으로 하단 그리고 3,200 이상만 가면 상단으로 되는 이런 박스피를 일단 염두에 두시면서 섹터나 종목별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좀 매수로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그나마 이제 9월 우리 시간으로 18일 날 새벽이 되겠죠. 바로 FOMC에서 이후에 어쨌든 여러 지표들이 뭐 조금 부정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하는 소위 25bp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과연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변화가 나올 수 있을지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9월 하순을 우리가 또 한번 기대해 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결국 9월 달도 소위 3,200을 중심으로 해서 3,100에 근접해지면 매수의 관점 또 3,200 넘어가면서 3,250선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비중을 축소하는 그런 어떤 밴드 플레이가 필요하고 결국 오늘도 사실은 종목이 한 600여 개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상승하는 종목들의 섹터들을 여러분들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섹터 내에서의 종목별 흐름도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지수보다는 섹터도 동반해서 다 같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또 종목별로 옥석 가리기 선택을 잘해야 되는 그런 한 달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9월 시장에서도 3,100, 3,200포인트 안에서의 박스권 움직임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만큼 섹터와 종목 옥석 가리기 필요하다라고 전략들 챙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섹터에 또 집중해 봐야 될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후장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섹터 선택에 신중으로 오늘 가져와 주셨는데요. 어떤 섹터 그럼 눈여겨보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어떤 부분 집중해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가는 놈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네. 우리가 8월 달에도 조방원들이 좀 쉬는 섹터들도 있었고 그 틈새를 IT라든가 또는 2차 전지라든가 또 뭐 화장품, 바이오 이런 식으로 서브 섹터들도 막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네들의 어떤 상승 동력이라든가 추가 상승은 제한적인 거고 그리고 또 돌아와서 보니까 예를 들면 방산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한 짧으면 한 달 반에서 2달 가까이 가격 기간 조정을 잘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번 9월 달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섹터를 압축한다라면 한 5개 정도 섹터로 압축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조선업종이 되겠죠. 뭐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매일같이 새로운 어떤 이슈와 모멘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마스카 프로젝트와 관련돼서 지금 뭐 백악관의 이 조선 담당 이 뭐라 그럴까요? 우리로 치면은 이제 예산국장이라고 그러겠죠. 이런 양반이 뭐 필리조 선수도 그 전에 갔다 왔고 뭐 군함과 관련된 대규모 수주가 이제 기다리고 있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뭐 잠수함과 관련된 얘기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방산 쪽도 추가적인 어떠한 그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내지는 휴전 협상이 이제 물 건너 가는 듯한 분위기니까 그것이 단기 이벤트로 작용되고는 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자주 국방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라든가 또 유럽 쪽들, 동유럽, 뭐 중동할 것 없이 어떠한 대기 수요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트럼프가 저렇게 강압적으로라도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도 제대로 휴전이든 종전이든 안 되잖아요. 네. 이러한 부분들은 그만큼 방산에 대한 수요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고 안정적인 실적의 우상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적절하게 가격과 기간 조정을 보이고 나서는 재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9월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이 원전과 전력을 하나로 또 이렇게 우리가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 같이 패키지로 묶여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뭐 이미 원전에 대한 미국 쪽에서의 여러 가지 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서명을 비롯해서 조기의 착공이라든가 뭐 10기, 20기 뭐 이 얘기는 뭐 다 아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미 간의 원전 협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제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원전 지금 당장 뭐 실적이 반영되는 게 아니잖아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수주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어느 쪽 방향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를 항상 체크하면서 추가적인 수주의 가능성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3차 상법 개정이 이제 대기하고 있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어떻게 이제 이 또 양도세와 관련된 부분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릴 것이냐, 이러한 부분이 또 바로 이런 지주사라든가 단기적으로 금융사들을 중심으로 한 가격과 기간 조정 이후에 재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 로봇은요 사실은 하나의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되면서 로봇은 파업하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더 자동화로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삼성이 소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해서 2, 3년 전부터 지분 투자를 하고 최종적으로 자회사로 편입을 시켰고, 그리고 로보티즈를 중심으로 한 LG그룹이 로봇과 관련해서 이제 점점 더 추가적인 투자라든가 성장의 모멘텀을 찾아가고 있고, 또 두산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한 두산그룹은 이미 자동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기름을 이제 부은 것이 현대차 그룹이다. 바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관련된 부분과 연관이 되는 이런 어떤 또 다른 모멘텀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로봇 관련주들 실적도 이제 2분기 실적이 다 발표가 끝났으니까 네. 3분기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의 어떤 면에서는 이제 공동기간이잖아요. 바로 그러한 부분이 로봇 관련주들을 또다시 한번 끌고 갈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이 되니까 이쪽 섹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접근하면 9월 달은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9월 달에 좀 눈여겨볼 섹터 같이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조선과 방산, 또 원전, 전력, 또 상법 개정 관련한 부분들 이야기해 주셨고요. 로봇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대기업들이 투자를 해왔죠. 이런 트리거가 좀 노란 봉투법이 됐다. 또 HD 현대 그룹의 이야기들도 같이 한번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차트 통해서 시장 흐름도 같이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들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조선주들 중에서도 오늘 사실은 이제 뭐 하나오션도 올라가고 있고, 네. HD 한국조선해양도 올라가고 있는데, 한국조선해양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이제 중간 지주사로서의 어떠한 그 위치를 확고히 했고요. 네. 또 상대적으로 다른 뭐 HD 현대중공업이라든가 또는 미포조선이라든가 또 하나오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본다라면 PBR이 2.3배밖에 안 됩니다. 아직도. 그러한 측면에서 가장 저평가돼 있고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HD 한국조선해양이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제가 이 HD 한국조선해양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이 종목을 지금 쫓아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기다리셔야 돼요. 오히려 HD 현대중공업이라든가 또는 뭐 현대미포라든가 이런 쪽을 공략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부 이익 실현, 그리고 당연히 일정하게는 끌고 가시는 거고요. 신규 진입은 한 템포 기다렸다가 굳이 가격 레인지를 잡는다면 이제 40만 원 초반이나 이하 자리, 요 자리를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원전과 관련해서는 역시 한전기술과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 축인데,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난번 구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락 이후에 급반등의 V자를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조정을 보이는 이러한 모습들이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6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5만 8천 원이 상당한 지지력을 보여주면서 매수할 수 있는 자리들이고, 한 단계 더 레벨업 된다고 했을 때는 6만 5천 원부터 7만 원 사이에서 일부 이익 실현을 해나가는 이런 밴드 플레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방산 쪽에서는 현대로템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에어로가 있지만은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보세요. 지난 6월 20일 날 조정 이후에 가격과 기간 조정 마무리 짓고 재반 이평선들을 수렴시켜 놓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제 18만 원 이러한 자리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여러분들이 신규 진입으로 대응을 하셔도 될 그러한 자리가 방산 관련주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HD한국 조선해양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로템 같이 한번 체크해 봤고요. HD한국 조선해양의 경우에는 지금 올라타기보다는 오히려 조정이 나왔던 HD현대 미포라던가 HD현대 주공업 중심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월요일장이니까 저희 지난주에 또 이야기 나눴던 체리픽 종목들 같이 한번 리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HD현대 중공업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제가 이 코너 시작하면서부터 네. 뭐 많은 섹터의 종목들이 있지만 대장주를 사야 됩니다. 네. 그러면서 7월 8일 날 현대중공업 계속해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 뭐 1차, 2차 목표가 뭐 홀딩하면서 일정하게 끌고 가셔야 됩니다라고 했고 지난 8월 28일 날 바로 합병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56만 원 사상 최고가 돌파한 이후에 지금 숨고르기 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홀딩이고요. 그리고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지금 자리도 괜찮습니다. 50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50만 원 이하는 다시 한번 모아나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여러분들 접근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실 분들은 LNG 쪽에 다시 또 특화가 되면서 움직일 수 있는 삼성중공업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현대중공업과 한 열흘 정도 시차를 두고 바로 요 7월 17일 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에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18,000원대 라인은 이제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동요하지 마시고 매수의 관점으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요, 이 18,000원이 아니고 여기 자리를 중심으로 본다라면 이제 2만 원 라인이 강한 지지선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또 추가적인 하락 조정이 나와 준다라면 결국은 19,000원 초반이라든가 요 2만 원 이하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신규 진입도 가능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자, 원전 쪽에서는 한전 기술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매수할 당시의 가격대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그 가격이 또 근접해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뭐라 그랬습니까? 10만 원 이상이거나 10만 원 근접하면 매도, 그리고 9만 원 초반이라든가 9만 원 후반대 자리 오면은 신규 매수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렇게 밴드 플레이로 대응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리고 네 번째 종목으로는 현대오토에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급등하는 이런 어떤 패턴들이 나타나지만은 지난 8월 12일 날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릴 때 이 15만 원 자리에서 횡보하고 드러누워 있고 그럴 때 소리 소문 없이 여러분들 매수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네, 이런 기간 말씀을 조정 거칠 때 또 그렇죠. 담아봐라. 네, 제가 뭐 이렇게 해주셨죠. 급등할 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러한 시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 이렇게 또 음봉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일부 뭐 이익 실현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홀딩하시면서 지난번 이 고점 19만 원 이상, 그리고 신규 진입도 결국은 16만 원 초반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는 가능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여러분들께 엔진 쪽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음봉의 자리에서 바로 현대마린 엔진 같은 종목인데요. 이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 매수하셨다면은 그 다음 날 이렇게 새로운 고점을 또 돌파하면서 급등하는 이러한 패턴을 연출하면서 뭐 1박 2일 만에 10% 넘는 이런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지금의 숨고르기 너무나도 이쁜 모습이고요. 홀딩의 관점으로 계속해서 결국은 엔진, 기자재 이쪽으로도 확산될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HD 현대 마린 엔진 마지막 종목으로 체크해 봤고요. 사실 장중에 5% 가까이 빠질 때 오히려 조정의 기회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만큼 반등 흐름 크게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홀딩 전략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서동구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오늘 9월의 첫 거래일인데요. 시장 전반적으로 1% 넘게 빠지고 있다 보니까 어려운 시장이 될 거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1시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